그렇습니까? 임단주 속보는 내보내세요? 하시는 거 맞죠? 임단주 속보 정말 중요해요. 왜 뭐 교섭 속보 이름은 뭐라고 하든 간에 회사 노동조합에서 보통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요구안이 확정될 때부터 보통 됩니다. 대의원대회나 분회장대회에서 요구안이 확정되면 올해 노동조합은 요구사항으로 이것을 확정했다는 1호성으로 딱 내고 그 다음에 이걸 회사에 제출하고 상견례가 언제 있고 이런 일정들을 소개하면서 매번 교섭의 현황을 설명하고 지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계속 교섭 속보를 내야 됩니다. 이 교섭 속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교육과 선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현장 조합원을 교육하고 선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요 소식지, 속보, 요 시스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요것들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후에 투쟁 국면에 가면 집행부, 집행관부나 운영위원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다음 문제고, 초기에, 요 준비기에는 요 투쟁 속보와 인단 소식지가 정말 중요하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안 하셨던 조직이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을 한 번 내고 교섭하고 바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엉성하게 했던 조직이 있으면 반성하시고 속보가 아주 정기적으로 아주 일률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와 마련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전체적 성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단투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의에 반드시 교육선전을 배치하자. 요거는 왜냐하면 전체 조합은 이게 불가능하지만 운영위원 간부나 전국협의회장이나 분회장이나 요 정도 단위를 불러드릴 때는 저는 회의가 중에 다들 교육 안 받고 싶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씨 일 바쁜데 빼고 왔는데 빨리 회의하고 빨리 끝냅시다 이런 요구들 많이 합니다. 그게 현장의 현실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현장 간부가 조합원하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소식지 똑같이 읽는 거 말고 없잖아요. 물론 가끔 메신저로 뭐 물어보긴 하겠지.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저는 시간이 1시간도 좋고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여러 과정을 넣어도 좋지만 교섭 기간에는 어떻게 인단협 간부로서 임할 것인지,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 또는 우리 법률원의 요구에서 노무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이후에 불법 노동행위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저는 계속 강의하고, 또 우리 임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여금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정성 이런 것들, 통상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이거 간부들이 시간의 근무 수당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인사부가 측정해 주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적어도 운영위원급, 집행간부급은 그런 계산을 수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육들을 저는 끊임없이 여기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반복 교육을 통해서 투쟁 의지와 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현장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한 소식지를 내라. 그 다음에 투쟁하는 집행관부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대로 교육을 실시해라. 그것은 선별해서 제공해 드릴게요. 필요하면 뭐든지 저희들이 뭐 몸빵 뭐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테니 제발 배치해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 탄압, 제가 준비기에 회사가 노조를 어떻게 뽀개려고 들어올지 이것도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흔히 전체 노조 운동을 둘러싼 탄압들도 들어옵니다. 근데 회사는 주로 요거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요 얘기는 자기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즉 뭐냐면, 민주노총 요새 비난 많이 갔잖아요. 언론 그 네이버 이런데 민주노총 기사 하나 올라온 밑에 한 900개씩 붙어요. 아주 뭐 쌍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회사는 잘 모르나 봐요. 여긴 잘 아는데 주로 내부적 안건을 갖고 우리 공격 많이 하고 요거 얘기 많이 합니다. 요 정부기관 또는 부처별 또는 업권, 경쟁업체 요걸로 우리를 많이 조집니다. 현대해상의 본교섭을 제가 매년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게, 현대해상이 보험 중에 유독 노조가 없는데 1등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이 그래. 얘들이 묘하게 1등이야. 근데 얘들이 노조가 없어. 특히 손해보험 등 2등이 어디냐면 동부화재예요. 여기 노조가 짱짱하게 있었거든, 옛날 자동차 보험 시절에. 근데 거기 조합기 깎기 경쟁, 그 선거에서 조합기 깎기 서로 경쟁하고 노동조합이 9층에 있다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가겠잖아요. 선도적으로 우리가 좋은 공간은 우리 조합원님들 쓰십시오.
노동조합은 후신대 내려가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조합비도 깎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지하 1층 가니까 아무도 안 가, 조합원들이. 그리고 조합비를 깎아놨더니 현장 가서 조합원들하고 삼겹살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서 동부화재 노조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 짱짱하고 동부화재 노조가 있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동부화재 노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동부화재 노조를 꺾으려고 회사가 125명인가 동봉투를 돌렸어요. 노조 간부들한테. 노조 집행부 작살내달라고. 근데 그게 발각이 되어서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부화재 노조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노조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회사가. 근데 그 노조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바로 박살이 나버리고 노조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현대해상 교섭을 딱 하면 사용자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얘기를 딱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과가 얼마나 났고 1인당 나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거 생산성이 얼마고 이 얘기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했느냐면 삼성화재하고 동부화재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고맙게도 삼성하고 동부가 못된 짓을 좀 많이 해줬어요. 삼성화재에서는 끊임없이 노조 만드는 사람들 5억씩 10억씩 줘가지고 노조 못 만들게 회유해가지고 해외로 보내버리기도 했죠. 그 다음에 삼성 계열사에서 노동조합 만든다고 했다가 그 회사의 탄압을 못 견디고 자결을 한 여모석 동치 같은 경우 시신장차 시신 뺏어버리게 했었잖아요. 그 아버지 6억 줘가지고 그런 정말 폐악질을 했던 거. 그 다음에 동부화재 오너인 김준기 무슨 짓거리 했어요? 여기서 성추행해가지고 지금 3년째 해외에서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미국에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던지면서 아니 대현대해상에서 어떻게 그런 썩어빠진 자본들하고 비교를 하시냐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셨다고. 어떻게 거기다 비교를 하느냐. 비교를 하려면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려는 KB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해라. 이렇게 우리가 막 주장을 했더니 코로나 회사도 좀 찔끔하더라고. 그 막 여기서 성추행 이런 건 되게 찔끔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들이 저희가 대응을 했는데 그런 형태로 분명히 회사가 준비해서 탄압 국면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유하고요, 협박하고 분열시키고 유언비어 막 임단축 기간만 되면 유언비어가 막 날아다닙니다. 노동조합에서 하지도 않은 얘기들이 막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지부장이 일을 얘기하면 한 99 정도가 가 있어요, 현장에. 그 주로 누가 할 것 같아요? 제가 제 분석으로 한 2군데인데요. 하나가 인사라인이에요. 블라인드에 글 쓰는 애들 거의 인사라인입니다. 너무 아닌 척해서 티가 나요. 두 번째는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래서 시작도 안 했는데 잘못했대.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들,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 도서장, 팀장급들을 연당을 괜히 보세. 회사가 인간토록 교섭이 되게 교착 상태로 가면 유난히 회의가 잦아져요. 그리고 괜히 보자 그래. 커피 한잔 하자 그러고.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이때 우리는 부담노동행위 신고센터 가동하고 회사의 법위한 파악을 지침을 준비하고 있네요. 저는 이 부담노동행위 신고센터 관련해서 흔히 부담노동행위 신고센터 회사가 부담노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다 만드시죠? 안 해봤어요 그런 거? 하셔야 돼. 그런 거 공지해야 돼요. 부담노동행위 신고센터인데 흔히 거기에다 어떻게 하냐면 신고센터 전화번호 지부장 010 어쩌고 저쩌고 수석님 010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KT나 이런 데 가셔서 단기 계약을 하는 방법 팁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1566-0047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의미 있어요. 이게 노동조합이 굉장히 여기에서 잘 준비하고 있고 그거 별거 아닌데 그냥 단기 계약에 돈만 주면 되는 건데도 마치 이 부당노동행위센터가 좀 더 권위적으로 보이고 잘 조직되어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거 핸드폰으로 다 착신 전환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설마 제가 얘기했을 때 실제 그걸 운영하라는 의미로 들으신 건 아니죠. 전부 전화번호만 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미 있어요. 그런 활동들도. 그래서 이런 깨알 같은 팁들을 현장에서 계속 발굴해서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은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신속한 노조 소식으로 유언비어를 차단해야 돼요. 임단투 가면 유언비어가 요새는 가짜 뉴스로 완전히 이제 막 조직화돼가지고요. 메신저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신속하게 노조 소식을 내고, 제가 노조 소식 계속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잖아요. 속보. 그리고 속보 시스템이 없으면 유언비어가 속보보다 더 빨리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때 저는 분회장 비상연락망을 반드시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준비 기간에. 왜냐하면 이것은 투쟁을 위한 것도 많지만 이런 예상 탄압에 대응하는 유언비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분회장 비상연락망 구축하는데, 그걸 밴드 방식으로 해도 좋고, 뭐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하셔도 좋고, 또는 문자에 일괄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해놓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각 지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런 분해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재정 대책을 한번 요 타이밍에서 올해 어려워지면 우리가 단체 행동을 좀 해보자. 뭐 조끼 하나 사줘도 조합원 수가 많은 조직은, 뭐 한 조합원 수가 2,000명 넘는 조직은 우리 22,000원짜리 조끼 하나 사줘도 억대씩 깨지잖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 재정은 어떤가, 이런 것도 이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준비기 때부터 단체 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이제 교섭 요구하고 막 이제 시작했는데 뭐 벌써 단체 행동을 해요?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지만, 단체 행동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게 약간 그 속도를 타야 돼. 그래서 초기에 낮은 속도로 싹 가다가 가속 페달을 딱 받을 때 확 가는 거지, 뭐 우리 조합은 페달이나 아니잖아. 확 받는다고 그냥 샥 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일 수 있다면 임단투 시작할 때부터 작은 것부터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직에 가장 적합한 게 뭔지도 한번 보시고, 다른 사업장은 뭘 하지? 이런 거 한번 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때 선배 와서 그런 거 많이 파악하거든요. 어디는 갔더니 어느 증권사는 보니까 모니터에 뭐 부착됐는데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팔목에 뭐 건강팔찌인가 그걸 다 같이 해갖고 뭐 임단투 승리 이건 글자 세 개 사는데 이제 그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타사업장 사례.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분해별로 토론할 수 있는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분해 토론을 저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분해별로 크로스 중식이라고 해서 점포가 좀 많은 조직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광화문하고 그 다음에 종각 지점하고 인근에 있잖아요. 그러면 중식 때 분해 총회를 같이 해서 해라. 한 분해만 하지 말고 모여서 총회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우리 상근 간부나 운영에 한 분 정도 나가지고 지역협의장이 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조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공동문화 활동을 이 기간 중에 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 후에 뭐 구호 콘테스트, 뭐 리본페어, 업무 시작하기 전 또 업무 종료 후에 다 같이 시작하기 전에 임단투 승리 투쟁하고 시작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하나씩 해보는 건 되게 의미 있습니다. 작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달궈놔야 필요할 때 쫙 속도를 뽑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팔뚝질하는 건 절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교섭위원을 준비기에서 선출해야 되는데요. 이 교섭위원은 우리 동지들 교섭위원들 실제로 뽑아서 교섭단을 제대로 구성해서 하고 있나요? 어때요? 현장에서는. 신카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동안에? 집행부 위주로 하긴 했지만 네. 위에서는 그 상대비위원들이나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보통 저렇게들 많이 하시죠. 집행부 위주로 흔히 하지만 필요하면 그 상근 간부 아니래도 우리 비상근 운영위원들 결합시킨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대의원에서 결정해서 결정의 주체, 그 요구를 한 게 대의원 대회라면 대표 대의원 한두 명 정도, 그 다음에 분회장들이 그 요구안을 결정했으면 대표 분회장 한두 명 정도도 교섭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체결한 교섭의 그 단체 협약에 그것을 위해서 업무 빠지는 것은 다 양해가 되어 있거든요, 서로. 그래서 저는 이런 분회장들이 한번 참여시키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저의 경우는. 왜냐하면 분회장들이 집행부 욕 많이 하거든요. 교섭을 한다고 하는데 나오는 것도 없고 뭐 저래 했는데, 자기가 교섭을 한번 와봤더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리고 자기는 사장님 앞에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막 쭈뼛거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섭단에서 우리 지부장, 부지부장, 수석지부, 부지부장 나름 정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그게 현장의 육성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출은 교섭위원은 반드시 요구안을 확정하는 곳에서 선출해야 됩니다. 따로 뽑으면 안 돼요. 왜? 이게 크게 예, 식사 이거 저 준비를 좀 해야 돼가지고 쉬는 시간 잠깐 주시면.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우리 교육국장님이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예. 쉬면 되죠. 그러면 11시 10분이니까 넉넉하게 11시 25분에 다시 여기 착석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일단 잠깐 마치겠습니다. 그